저 들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하기 전에,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항상 우리 부동산의 복합 개념을 할 때 보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미리 한번 잠깐 보세요. 자, 6페이지에요. 6페이지를 딱 보면, 자, 정착물 중에 독립정착물, 거기에 사례 임목이 있죠, 임목. 등기된 임목. 그리고 준부동산의 사례 보면 시작이 임목이 있어. 그럼 꼭 어떤 질문이 들어옵니까? 도대체 임목은 둘 다 있네요. 이거에 연관성을 자꾸 찾으시려고 해. 누구 적성이에요? 학개론 적성이야? 민법 적성이야? 민법 적성이야. 그럼 보셔. 양쪽에 임목이 들어가 있는 이유. 자, 임목은 둥둥 떠다녀요. 땅에 단단히 고정돼 있어요. 정착물이야. 그러니까 정착물 파트에도 들어가 있어. 그리고 준부동산에 보면 임목은 나무였지만 임목은 목재용으로 사용할 나무니까 가치가 커요. 나무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이 임목 자체가 담보로 제공되고 담보로 활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임목이 부동산처럼 담보물로도 제공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목은 정착물이니까 정착물 파트에도 있고 지금은 얘가 부동산처럼 담보로 제공되니까 준부동산의 사례로도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연관시키지 마셔. 요 정도 연관이야. 근데 이제 출제자가 임목을 주고 이게 정착물입니까? 준부동산입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임목을 주고 이 정착물은 임목이 정착물로 나오면 임목은 독립정착물인가요? 종속정착물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만 대답해 주면 돼. 독립되는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고 임목은 나무인데 부동산처럼 취급될 수 있나요? 그냥 나무인가요? 그러면 부동산처럼 취급될 수도 있어요. 준부동산에 해당해요. 이렇게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논란이 없는 거죠? 논란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 자, 법지는 경사진 토지를 말하고 빈지는 바닷가의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이게 항상 세트 메뉴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요 성격 때문에 그래요. 항상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럼 법지.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바닷가의 토지, 빈지. 그 다음에 휴안지, 휴지 이 두 개가 나오면 항상 뭘로 찾는다 했어요. 두 문자. 휴는 휴식을 취하고 유는 놀고 있다라는 거니까. 휴안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토지고 유휴지는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야. 자, 공안지 일단 빼고. 맹지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없습니다. 자, 맹지는 어디서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어요? 실무, 건축 실무에서 도로가 없는 맹지는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 실무에서 맹지냐, 맹지가 아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튼 맹지는 도로가 없는 맹한 토지. 그 다음에 포락지야. 포락지는 어디 실무에서 중요합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포락이라는 게 이게 무너진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하천 포락지라고 했잖아요. 하천 포락지. 자, 이렇게 농지가 있고 옆에 이렇게 하천이 있단 말이야. 자, 이게 갑자기 여름철에 장마가 와. 그러면 이제 하천의 유속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그럼 유속이 이렇게 빨라지면 이게 토지가 이렇게 깎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침식된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침식. 그리고 침식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토지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진다. 그리고 토지가 무너지면 결국 뭐에 덮여버립니까? 그러면 하천에 이렇게 덮여버리는 거죠. 이게 포락죄예요. 그러니까 락은 무너졌다라는 거고 포는 뭔가에 덮여버렸다. 근데 우리 실무에서
포락제 사례는 하천 포락제예요. 하천에 의해서 무너져서 하천에 덮여버린 토지. 이 하천 포락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하천 포락지가 왜 실무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천이 국가주의야. 이런 건 민법에서 지금은 안 하지만 중개사법 이런 데서 한 번씩 들어봅니까? 우리나라는 농경지니까 농경지가 주된 산업이었을 때 하천은 다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농지로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이게 하천에 깎여서 하천에 덮여버려요. 그럼 하천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다고. 국가로. 그래서 대부분 이 하천 포락지는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고 이 기존의 토지 주인은 보상만 받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실무에서 얘가 대단히 중요해. 실무에서 하천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땅 사라져 본 거야. 보상만 받고 넘긴다는 말. 그래서 대부분 이 하천 포락지가 실무에서 하천 포락이 되면 국가의 소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토지예요. 맹지는 건축 실무에서 포락지는 포락되면 국가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측면에서 실무에서 자주 언급돼요. 그다음에 선화지도 마찬가지예요. 선화지. 자, 한전이 한국전력이 우리 고압 송전소 이렇게 고압 송전소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쫙 대부분 화력 발전소가 이게 바닷가 근처에 있어요. 화력 발전소가.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화력 발전을 해서 어디로 끌고 와요, 이게? 도시로 끌고 온다고, 도시로. 근데 도시로 끌고 오려면 이렇게 송전탑을 설치하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가 많아, 우리나라에. 그럼 이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 항상 어디에서 문제가 됐나요? 그렇죠. 보상해달라는 거야. 내 토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에 보상해달라. 이 보상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또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상태 토지. 얘는 논점 없어. 그냥 자연상태 토지를 소지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 번씩 초벌구를 했는데,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제가 체크할 테니까 잘 보셔. 일단 체크부터. 후보지와 이행지 무조건 나와. 안 나온 연도가 없어. 그럼 항상 대분류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 그다음에 소분류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이야. 그런데 밑에 살짝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모의고사에 내는 함정이야. 100% 올해도 어딘가에 나와. 항상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토지야. 근데 밑에 봤더니 용도가 전환이 완료된 이런 표현을 살짝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가 아니야. 왜? 용도가 이미 바뀌어버렸으니까 용도가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이 된 토지 그러면 얘는 무슨 토지예요? 택지야. 전환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것들 모의고사에 가끔 잘 나온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밑에 용어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나지는 항상 몇 가지가 없다. 두 가지가 없어요. 그럼 두 가지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필지와 획지. 필지는 토지의 등록의 단위라고 부르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법지, 빈지. 이게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필지와 획지, 법지와 빈지. 법지는 경사지, 빈지는 바닷가 토지. 그리고 잘 나오는 게 밑에 포락지예요. 포락지는 무너져서 덮여버린 토지죠. 그러니까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버린 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출제 경향 한번 보자고요. 자, 6번. 자, 두 개를 넣어놨죠. 그러니까 시험에 요 두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바이블 같은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 부지가 나와. 부지가. 그럼 뒤쪽에 바닥토지라는 떼용이 있어야죠. 근데 뭐 바닥토지는 없고 도로 부지, 하천 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입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뭔가로 이용이 되면 다 바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 토지로 이용, 거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요것만 이해해 주면 되지. 예. 우리가 내 토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면 좋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용 또는 거래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 선화지는 뭐의 대상이냐? 보상의 대상이야. 한국전력이 항상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맹지는 건축 실무에서 뭐가 없는 토지, 도로에 연결되지 않은 토지 맞았고. 자, 여기에요. 4번을 딱 봤더니 이게 딱 보여. 상호가. 그럼 항상 앞을 봐. 택지, 농지, 임지. 대분류군요. 그러니까 후보지. 그 다음에 자, 5번. 자, 이게 보여. 이게 침식이라는 표현이 보면 항상 토지는 곧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 침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바로 무너진다. 이게 떠올라야 돼. 무너진다. 그러면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가 나와야 된다요.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 침식 나오면 무너진다. 포락지. 자, 7번. 7번에 지금 정답이 7번. 정답 오류예요. 7번. 제가 항상 기출을 다시 나열하고 1월, 2월이랑 중복이 좀 되는 것도 있지만 중복이 안 되게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내가 직접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근데 7번이 틀린 거 찾으라는 건지 알고 3번을 딱 봤더니 공법이 있어. 그래서 그냥 틀렸다고 3번 정답을 체크했는데 세상에 옳은 거 찾으라는 거야. 옳은 건 게 정답 오류예요. 7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저같이 실수하면 안 돼. 예. 자, 1번 획지.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근데 토지의 등록의 단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지죠. 필지. 뒤쪽은 필지. 그 다음에 또 후보지가 나왔으니까 후보지 이행지죠. 여기는 지금 상호라는 말이 없어. 근데 또 읽어봤더니 택지, 농지, 임지지역 내 세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소분류겠군요. 그러니까 이행지 이렇게 돼야지. 이행지 2번도 틀렸고. 자, 나지. 그럼 항상 몇 가지가 없다? 두 가지가 없다. 그런데 정착물이 없고는 맞았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고도 맞았는데 뭐가?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 이런 거죠. 자, 4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 토지인데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니까 그렇죠. 소지가 나와야죠. 소지. 그리고 5번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이게 또 나왔네. 침식되면 곧 있으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요놈이 정답이네. 요놈이. 네, 그냥 틀린 거 찾으라는 건지 알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제가 3번 찍어버렸어. 네, 자, 잘못했다. 그 다음에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3, 4, 5에는 이걸 한번 보기는 봐야겠어요. 자, 이게 예전에는 공법에서 특히 건축법, 주택법에서 공법에서 아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요새는 공법에서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틀려갖고 오신 분이 있어. 건축법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주택법에도 있잖아요. 건축법을 준용해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한 번은 듣긴 듣는데 자주 안 나오니까 자주 안 봐. 그러니까 제가 틀을 하나 갖춰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이런 순서를 좀 정해놔요. 순서를. 우리가 공동주택은 우리 공법 선생님들이 두 문자를 따서 연세, 대학교, 또 연다기, 이렇게 많이 해. 근데 이제 그런 거 공법에서는 하라 그러고 우리는 자, 아파트 세 글자야.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네 글자야. 아파트,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다섯 글자야. 그래서 줄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예, 이렇게 순서로 해놓은 다음에 순서. 그리고 다 가구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최소한 이 네 가지는 꼭 좀 기억해 줘야 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여기 순서야. 이게 건물 규모 순서야. 건물 규모 순서. 그 밑에 다중주택이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요 두 가지는 단독주택인 거죠. 단독주택. 그리고 규모를 보면 우리가 주택의 또는 건물의 규모를 따질 때 면적이 먼저 보입니까? 층수가 먼저 보입니까? 그럼 뭐가 더 먼저 보여? 우리 63 빌딩을 면적 빌딩이라고 불러? 63 빌딩이라고 불러? 63 빌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게 층수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층수를 딱 따지면 아파트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야. 정확히 말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야. 그런데 이제 수치만 보기 위해서 그냥 층수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주택으로 쓰이는 정확한 층수지만 5계층이야. 이게 5층 이상이면 일단 주택 중에서는 아파트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파트.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다가구와 다중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항상 3층을 넘지 못해. 3층이 넘어가면 4층부터서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라고 보면 돼요. 건물의 높이로만 보면. 5층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건물이야. 주택 중에서는 아파트야,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은 대부분 3층까지야, 3층.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까지가 단독이니까 단독은 3층. 그리고 아파트는 5층.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중복이야. 4계층 이렇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그러니까 뭔가 구별이 필요하잖아요. 구별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면적이 플러스 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면적이. 항상 660제곱미터가 200평이야. 200평이 넘으면 그렇죠. 연립. 그 다음에 200평이 안 되면 다세대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야.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다중주택이 이게 면적이 달랐어요. 근데 작년 6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땡큐야. 면적은 전부 다 660제곱, 200m가 딱 기준이야. 그런데 문제는 초가냐 이하냐만 문제야. 초가냐. 그래서 공법 선생님들이 대부분 연립만 초가야. 연립만 초가. 그러니까 연초 이렇게 암기해. 연초. 담배야, 담배. 연초. 그리고 따다다 나오면 다 따이야, 따이. 연초, 따이 이렇게. 연립만 660제곱미터 초가. 나머지는 따이 이하야, 이하. 그러니까 암기하기가 더 쉬워졌어. 뭐만 좀 신경 써주면 돼. 이거 층수. 자, 항상 줄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줄을. 아파트 세 글자, 연립 네 글자, 다세대 다섯 글자. 이게 돼야 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예,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를 세 글자로 쓰지만 한자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항상 5계층 이상. 5계층 이상이고 단독주택은 항상 3층이야. 3층을 넘지 못해. 3층까지야.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 연립 다세대가 4층이야. 그러니까 뭔가 구별의 필요가 필요해. 면적이. 그래서 연초, 연립이면 초가, 따이, 다세대면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강의 노트를 한번 봐봐. 제가 외형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 자, 주택을 딱 봤더니 일단 단독주택의 층수를 봐봐. 단독주택, 외형 층수로만 보면 단독주택은 3층을 넘지 못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게 층수. 그러니까 3층을 넘은 4층 이상이다 그러면 다 공동주택이야. 그중에 딱 봤더니 큰 놈이 있어. 이게 아파트야. 5계층 아파트. 그리고 4층짜리가 있는데 이게 연립 다세대야. 연립 다세대. 그래서 연립과 다세대는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층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암기 코드가 연초, 다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연초, 다이. 자, 그런데 가끔씩 이걸 물어봐. 이렇게 PPT로 해놓으면 아니 공법에는 이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5계층 이렇게만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밑에 봐봐. 또 있잖아. 이게 FM이야. 공법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야. 그럼 잘 봐. 이제 질문이야. 우리가 주상복합이 있어. 주상복합. 2층부터 3층까지는 쇼핑센터로 쓰고 위쪽은 20층짜리 이런 주택, 이런 주상복합이 있어. 주상복합 우리가 흔히 아파트라고 하는 거.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 이거 아파트요. 아파트가 아니야. 대답 잘해줘.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부분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주거 지역이 없어. 상업 지역에 있어. 상업 지역에. 그러니까 상업시설이 있는 거야. 이거 아파트요? 아파트가 아니야. 아파트야. 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그렇죠. 건축물과 주택법은 아파트로 분류한다고. 그러니까 주상복합 쇼핑센터가 아니야.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가 껴 있으니까 주택의 규모를 볼 때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을 보는 거죠. 왜? 우리는 주택을 지금 분류하고 있잖아. 주택을. 그러니까 왜 이게 주택으로 쓰는 층수 이런 게 있나요? 그럼 봐봐. 우리는 상가, 공장을 분류하고 있는 게 아니야. 주택을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 또는 층수를 따질 때 뭐만 따져? 주택으로 쓰는 것만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층수는 당연히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되는 거고 면적은 주택으로 이용되는 바닥 면적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왜 주택으로 쓰는 층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 골치 아프게. 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다가 정답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뭘 분류하고 있다고? 주택을 분류하고 있으니까 층수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을 고려해서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택으로 쓴다 이건 의미가 없어. 주택이니까 주택이고 상가를 분류하면 상업용으로 쓰는 바닥 면적, 상업용으로 쓰는 층수를 따지는 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어떻게 암기해. 그냥 이게 층수로 암기해도 된다 이런 말. 이해됐다? 자, 그중에 작년에 다중주택이 나왔어. 다중주택. 한번 보죠. 다중주택. 다중주택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은 물이 중자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주택이야. 단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야, 이거? 그렇죠. 뭐 욕실, 주방 이런 것들이 다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주택이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공법에서도 하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자, 포인트는 주택의 분류 중에 부동산 학에서만 나오는 주택이 있어. 부동산 학에서만. 공법에서는 절대 안 다루는 주택이 있어. 오면 다중주택이란 임대주택이야. 임대주택은 어디서만 다뤄? 부동산 학에서만 다뤄. 중개사법에서도 안 다루고 공법에서도 안 다뤄.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용어 정리는 꼭 기억해 줘야 돼. 특히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정책에서 잘 나와요. 정책에서. 여기에 주택에 싹 제가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러면 임대주택이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57,000여 가지 있어. 진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있어요. 다양한 형태.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 놈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세 놈은. 요 세 놈은. 자, 오른쪽에 보면 법 조문을 제가 적어놨어. 오른쪽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주택 용어 정리. 1번. 영구임대. 우리가 흔히 영구주택, 영구임대라고 하는 거죠? 이 영구임대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이건 의미 없어. 임대주택은 다 지원받는 거니까. 자, 최저소득 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최저소득이니까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포인트가 영구임대지만 이 영구가 50년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50년 이상. 50년 이상. 2번. 국민임대주택이 있어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여기는 저소득 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위가 달라. 1번은 최저소득이고 2번은 저소득 서민이에요. 그리고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뭔가 계층이 좀 다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 수치가 잘 나오니까 이 수치를 적었어요. 자, 여기 보면 포인트가 뭐냐? 이해 포인트가. 임대주택은 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정부 또는 공기업이 공기업만이 만드는 게 아니야. 잘 기억하셔. 민간인이 만든 임대주택도 많아. 됐어요? 우리 민간이 만든 임대주택 이런 게 우리가 주변에서 본 거 뭐 있어요? 부영. 대표적인 그렇죠. 임대주택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영이 건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애매모호해서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부영도 있고. 그러니까 민간도 그다음에 정부도 다 만들어 임대주택은. 근데 임대주택의 특징은 정부든 민간이 만들든 주택공사인 공기업이 만들든 다 똑같은 구조야. 항상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은 왜? 최저소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니까 뭔가 국가의 어떤 세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항상 1번, 2번이 다 뭐라고 돼 있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이런 말이 적어져 있고. 2번에 국민임대주택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런 말이 있다고. 이게 뭔가 지원을 받아. 근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항상 의무가 있어. 그 의무가 뭐냐? 야,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의무기간을 둬. 의무기간. 어떤 의무기간을 둡니까? 임대 의무기간을 둬. 임대 의무기간. 이게 임대주택의 특징이야. 임대주택은 항상 민간이 짓든 주택공사인 공기업이 짓든 상관없어. 무조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원을 받은 만큼 반드시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요 임대 의무 기간이야. 그래서 영구 임대주택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 의무를 해야 되고, 임대해야 되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대 의무 기간의 의미라 이런 거예요. 대충 필요 왔죠? 자, 그 다음에 이 영구 임대하고 국민 임대를 보면 다 소득 계층으로 나눠. 소득 계층으로. 여기는 최저소득, 여기는 저소득 서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뿔이 나냐? 그럼 이 사람들이야. 자, 대학생. 대학생은 최저소득이겠어, 저소득 서민이겠어. 최저소득보다도 못해. 그런데 대학생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로부터 지원이 없어. 자, 이거 봐. 사회초년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와. 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막 초년생이야. 월급이 많겠어, 적겠어? 최저소득이야. 그런데 얘들은 무시받아. 왜? 젊다는 이유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 소외 계층이 있는데 이게 복지에서 소외된 계층이. 솔직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돈 거의 못 벌어. 일은 죽도록 하고. 그런데 항상 뭐라고 말해요? 너는 젊으니까 참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안 참어. 야, 우리들한테도 혜택을 줘라. 그래서 등장한 게 행복주택이야. 행복주택. 이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이야. 소득도 없고 알바 뛰고 있고. 그러나 젊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런 임대주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등장했어요. 그게 행복주택이야. 그러니까 이 행복은 우리 행복 아니야. 누구 행복이야? 젊은 층 행복이야. 젊은 층. 자, 그리고 우리 은평 저쪽 가다 보면 청년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취지요. 청년들 돈 못 벌어. 그러나 젊다는 이유로 참어 이런다고. 이제는 참지 않아. 왜? 그들이 투표로 그냥 젊다고 참으라 그러면 다 그냥 투표 안 해줘 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주택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영구 임대주택 50년,
또는 영구. 그 다음에 국민임대 30년. 그 다음에 행복주택의 희 행복은 누구 행복? 젊은 층의 주거 안정 행복. 이거예요. 특히 이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세 가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럼 삘이 딱 와.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립 다세대 4개층. 그래서 면적이 필요해. 연초 다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 국민, 행복. 행복. 영구 없다 하면 안 돼, 여기는. 영구가 꽤 나오네, 보니까. 됐다?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자, 요거 봐요. 30이야. 이거 쉽지 않아. 왜? 대충은 알겠는데, 아리까리야, 아리까리. 그리고 얘가 건축법상이야. 우리 공법이 아니니까 건축법상의 주택이냐 주택법상의 주택이냐 이건 하지 않을 텐데 자 보자고요. 1번을 딱 봤더니 다중주택이야. 다중주택.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자 주택으로 쓰는 요건 의미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주택이니까 주택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키워드만 봐.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따이니까. 그리고 3계층 이하야. 3계층 이하. 그럼 맞아 안 맞아? 그렇죠.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야. 그러니까 맞아. 3층을 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되겠죠. 독립된 주거 형태. 그래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최소한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쓴다. 이런. 이것도 다중주택의 요건 같아. 자 3번.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그렇지. 다중주택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 학생, 종업원 이런 거지. 이런 거지. 맞아. 4번. 적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적정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최소 면적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돼. 이것도 맞아 보여. 적합해야지. 안 적합하다 하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6번.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 맞아. 다 맞아 그런 거야. 다. 다중주택은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학생, 직장인들이 장기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놈이 포인트야. 요놈.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한계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거. 이게 기숙사라고 이게. 기숙사. 요놈이 틀린 거 이게.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야. 요거 아니면 왜? 자, 다중주택의 요건을 보세요. 우리가 자주 보는 다중주택이.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요거잖아. 요거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요거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면적 층수 자 660 이하 3층.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찍었으면 맞고 요거 찍었으면 틀린 건데 상식적으로 적합할 것 그럼 맞는 거죠. 요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의 특성 갑니다. 부동산의 특성. 자, 오늘은 딱 1장까지만 하는 거니까 암기 열심히 해줘요. 자, 부동산의 특성과 파생 현상.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의 특성. 자,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이게 특성이죠. 근데 주의할 게 항상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부동산 특성하면 항상 누구의 특성을 말한다? 토지의 특성을 말한다. 토지의 특성. 항상 부동산학에서 부동산하면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특성. 그리고 토지의 특성은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 자연적 특성은 부부 연계. 자, 두 문자. 처음 하신 분들은 다시 두 문자 한번 따봐요. 부부 연계.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용병사. 용병사. 이렇게 부부 연계 용병사. 이쪽의 암기는 부부가 연계예요. 부부 연계. 여기는 용 쓰다가 병사했어요. 이게 용병사. 부부 연계 용병사. 자, 그럼 둘 중에 시험은 항상 어디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자연적 특성이야. 자연적 특성. 자, 그럼 일단 해석을 좀 해보자. 해석. 항상 자연적 특성은 세 글자짜리도 있고 두 글자짜리도 있단, 아니 네 글자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글자짜리는 항상 토지를 주어로 쓰는 거예요. 토지를. 자, 부동 움직이지 않아. 토지는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그 다음에 토지 부증. 자, 부증은 항상 양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자연이 만들어준 토지 양은 자연이 만들어준 상태에서 더 늘어날 수 없는 거죠. 부증. 그 토지는 달아진다, 안 달아진다? 영속적인 재화이다. 영속적인 재화이다. 그 토지는 다 다르다. 이런 거죠. 토지는 다 다르다. 3-1번 토지하고 3-2번 토지가 있어. 이거 달라. 똑같아. 아니, 그게 개별성이야. 다 개별적입니다. 다 다릅니다. 아니, 외형에서 똑같이 보이는데요. 똑같이 보이는데 이거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빨리 증거를 대죠. 이거 다르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안에 돌멩이라도 하나 달라. 돌멩이라도. 대표님 위치가 다르잖아. 위치가. 그러니까 토지는 다 다른 개별적인 재화로 본다. 개별성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굳이 책 안 봐도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토지는 영속적이다. 토지는 개별적이다라는 게 다 다르게 취급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네 글자짜리 뭐니? 요건 인간이야. 인간.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이동시킬 수 없다. 이거고.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인간이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이고.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하니까 소모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소모시킬 수 없다. 개별성은 다 다르니까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없다. 다 다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례로 항상 속초 토지를 강남의 토지와 대체시킬 수 없다. 이건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그리고 인문적 특성은 항상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야.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이쪽에는 전부 다 주어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야. 이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또 병합도 하고 분할도 하더라. 이런 거야. 그리고 인간이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줄여서 우리는 인문적 위치라고 그래요. 이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화하더라. 일단 요 정도 해석을 좀 해주면 돼.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구체적인 거 10분 쉬었다가 할 거고 일단 자 요거 딱 놓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다른 건 하지 말고 부부, 연계, 용병사 그리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그리고 항상 4개도 꼭 기억해 줘야 돼. 인간이 이동시킬 수 없다. 인간이 생산할 수 없다. 인간이 소멸시킬 수 없다. 인간이 대체시킬 수 없다. 용병사는 용도가 다양하다.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줄여서 인문적 위치는 변화되고 있다. 딱 이 정도.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암기 좀 해보자. 빡빡하게. 자, 쉬겠습니다.
오늘 널널하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여력이 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